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한다는데 이 경제 공부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리 인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이 10분을 딱 투자하시면 경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완벽하게 아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꼭 이 10분을 끝까지 투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공부라고 하면 도대체 뭘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셨죠? 경제 공부는 여러분들 딱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라고 하는 건 각 나라에서 금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선 이 정도 돼라고 하는 매년 8번 정도 정하는 금리가 되겠습니다. 중앙은행 기준금리 기준 우리나라는 2.5%, 미국은 4.5%, 일본은 0.5% 외워두시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매년 8번 정도 발표한다고 했었잖아요. 즉, 이 금리는 매번 바뀔 수 있는데 전 세계의 대부분의 금리는 현재 인하되려고 하는 기조입니다. 즉, 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정도는 사실 뉴스만 봐도 아실 거고 금리가 왜 변동되는지 아주 쉽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리라고 하는 걸 처음 공부해보면 금리는 이자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와닿지 않는 표현이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금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이자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한지 사실 감이 안 오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금리는 한 나라의 경제 성장률과 거의 흡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쭉 높아지는 나라들은 금리를 높게 유지해도 되고요.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나라는 금리를 자연스럽게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자를 높게 주는 나라가 좋으세요? 낮게 주는 나라가 좋으세요? 맞습니다. 금리를 당연히 높게 쳐줘서 이자를 높게 주는 나라가 좋겠죠. 그래서 금리가 높아질수록 나라에 대해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낮아지는 나라는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낮아지는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그런 나라가 될 확률이 지금 높습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 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우리 GDP라고 하는 얘기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GDP에 대한 정의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다 보니 오늘은 아주 간편하게 살펴볼 건데 결국 GDP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화 서비스의 어떤 총 생산량과 그거에 대한 시장 가격의 곱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GDP를 보다 보면 결국 또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물건의 가격, 물가가 중요해집니다. 왜냐면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시장 가격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 물가를 반영한 GDP와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GDP로 또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물가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 경제 성장률과도 굉장히 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경제 성장률과 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금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죠. 즉, 금리와 경제 성장률과 물가는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가가 점심 가격이 원래 5천 원이어도 한 끼를 해결했었는데 이제 10,000원이어도 한 끼를 해결 못하는 케이스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물가가 올라갔다 보니 소비자들이 불편한가요, 편한가요? 맞습니다. 물가가 너무 올라가면 마치 온도가 너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물가가 막 낮아지면 다시 좋아질까요? 5천 원 하던 게 2천 원, 1,000원 하면 좋아진 걸까요? 아닙니다. 사실 그건 더 심각한 환경인데 마치 우리의 체온이 내려간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온도가 너무 높아도 온도가 너무 낮아도 좋지 않고 적정하게 유지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온도로 치면 그게 36.5도이듯이 물가는 플러스 2%라고 매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매년 2%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는 것 정도는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으로 치면 연방준비은행 이런 곳들은 결국 이 금리를 활용해서 물가 지표를 적절하게 2% 정도 잡는데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물가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구글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검색하시면 이런 CPI라고 하는 지표가 나옵니다. CPI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물가를 대표하는 수치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의 3년 전인 2022년에는 CPI가 무려 9.1%까지 올랐었습니다. 여러분들 월급이 매월 9.1%씩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물가가 9.1%씩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은행에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를 이용해
이용해서 이렇게 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그럼 또 어려운 개념이 생겼죠. 물가를 잡는데 왜 또 금리를 활용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나만 예시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물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을 때 물가가 너무 높다는 뜻은 시중에 통화량이 굉장히 많다는 뜻입니다.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에요. 왜 시중에 돈이 많아졌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아주 큰 재정 위기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었습니다. 시장에 돈이 풀리다 보니까 우리 흔히 아는 코인, 부동산, 주식 이런 모든 자산의 가격들이 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물가를 잡는다는 건 통화량을 잡아야 됩니다. 통화량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금리를 확 높여버리면 여러분들 부동산 원리금 갚는 금리가 원래 2%였으면 집을 살 수 있었는데 20%가 돼버리면 절대 못 사게 됩니다. 내가 매월 상환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으로 바뀌어버리면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없게 되죠. 즉 금리를 올려버리면 우리가 원래 쓰던 통화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준이나 각국의 중앙은행, 연준이라 하면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을 뜻합니다. 연준에서 금리를 높여버리면 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물가가 자연스럽게 잡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 요소가 됐냐면 금리를 내린다는 뜻은 연준에서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어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오늘은 처음 배우는 날이니 이런 CPI라고 하는 물가 지표가 있구나. 그리고 이 물가 지표가 한 2에서 3% 정도 되면 적절한 거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물가 지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PCE라고 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있습니다. PCE가 지금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PCE는 CPI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개인 소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런 것들을 측정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CPI와 PC의 그래프는 거의 흡사하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 PC란 지표는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삼는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가만 보면 이 금리라고 하는 것, 경제라고 하는 거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경제, 그리고 금리, 이 물가와 연관지어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는 게 바로 고용지표들입니다. 고용지표. 고용지표는 흔히 비농업 고용지수라고 하는 지표를 활용을 합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말 그대로 농업을 제외하고 고용이 얼마나 됐는가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고용이 많이 될수록 단단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이 안 될수록 안 좋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표를 보면 알다시피 고용지표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물가가 잡히고 나서부터는 이 고용지표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비농업 고용지표 말고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아주 고용지표로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아까는 고용률이었다면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뭐와 연관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업률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실업률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 보면서 고용의 수준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판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웠냐면 금리는 즉 경제 성장률과 연관이 있다 보니 경제 성장률은 GDP와 가장 연관이 있고 이 GDP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물가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이 물가라고 하는 것들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또다시 금리와 연동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는 보통 2에서 3% 정도를 잡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게 적절하게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물가 지표로는 CPI나 PPI, PC 이렇게 지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고용 지표는 그만큼 경제가 얼마나 단단하냐 이것들을 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고용지수, 실업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고용이 단단한지 이런 것들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금리와 물가와 고용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드리겠지만 나는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각 기준금리가 연에 8번 되는 거, CPI는 매월 둘째 주 중순, PPI는 CPI 발표 직후, PC는 매월 말, 마지막 주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요. 비농업 고용지수는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목요일에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전부 다 미국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에 따라서 전 세계 경제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제를 공부한다면 우리나라 자체의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를 선행해서 공부하시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금리, 물가, 고용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하셔도 큰 줄기의 경제는 절대 놓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준금리나 고용, 물가지표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